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요. 정말 강렬한 감정 하나가 눈에 띄죠. 바로 중국에 대한 반감, 이른바 반중정서입니다. 오늘 이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또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게 됐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데이터로 지금 현실이 어떤지 딱 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중국을 싫어하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현상 뒤에 숨어 있는 이거 혹시 만들어진 감정 아냐? 라는 도발적인 주장을 깊게 파고들 거예요. 그 이념적인 뿌리부터 오늘날의 지정학적 갈등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이 감정이 도대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 걸까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역시 숫자를 봐야겠죠? 근데요, 이 숫자들이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21년 자료인데 한국인의 중국 호감도가 이건 뭐 거의 바닥 수준이죠? 심지어 우리에게 여러모로 복잡한 감정을 주는 일본보다도 낮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엄청난 격차,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게 그냥 좀 별로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보세요. 무려 58.1%,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중국을 악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뭐 거의 도덕적인 심판을 내리고 있는 거죠. 반면에 선하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하고요. 그럼 이거 혹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거 아냐?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진보, 중도, 보수, 그야말로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중국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고 또 보편적인 감정이 만들어진 걸까요?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요? 왜 중국이 싫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마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익숙한 것들이죠. 네, 여기 나오는 것들, 코로나, 미세먼지, 불법 조업, 사드 보복, 역사 왜곡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이것들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화가 날 만도 해요. 충분히 그럴듯한 이유처럼 보이죠? 근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자료의 핵심 주장이 등장합니다.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에요. 이 자료는요, 이런 불만들이 반중 감정을 만들어낸 원인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이미 존재하는, 어쩌면 만들어진 그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나중에 가져다 붙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중 정서가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키워왔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아까 봤던 그 불만 사례들을 이 자료가 어떻게 해부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타자는 코로나19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꿨던 그 팬데믹이요. 여기서 자료가 지적하는 건 바로 프레임이에요. 당시 언론들이 너도 나도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이게 그냥 이름 하나 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용어를 통해서 이 보건 위기를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문제, 더 나아가 원시적이고 미개에서 생긴 문제라는 이미지를 씌워버렸다는 거죠. 결국 전 세계의 고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중국에게 떠넘기는 서사가 완성된 겁니다. 좋아요. 그럼 훨씬 더 민감한 문제로 가볼까요? 바로 동북공정 같은 역사 문제입니다. 와, 이 부분이 이 자료의 주장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요, 이상하게도 이 역사 갈등이 꼭 국내에서 반미 감정이 좀 커지거나 우리 꼭 주한미군 필요해 같은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결국 뭐겠어요? 저기 봐라.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큰 위협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카드로 쓰인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중국을 위협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이 그럼 최근에 갑자기 생긴 걸까요? 천만에요. 자료를 보면 그 뚜리가 정말 깊고 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보세요. 19세기 말 청일전쟁 때 일본이 자기들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중국은 미개하다고 퍼뜨린 선전에서부터 시작해서 1950년대 냉전을 거치면서는 이게 반공 이데올로기랑 딱 달라붙어 버렸죠. 그러다가 90년대에 수교하면서 잠깐 괜찮아지나 싶더니 최근 미중 경쟁이 격해지니까 과거의 그 낡은 프레임이 다시 소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이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중국 위협론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 옷만 갈아입었지 사실은 이 지역의 패권 다툼에서 계속해서 써먹던 아주 오래된 도구였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긴 역사를 알고 나면요.
지금 현재 한국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지정학적인 딜레마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오랫동안 정말 기가 막힌 줄타기를 해왔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걸 우리가 안미경중이라고 불렀죠. 정말 실용적인 노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거의 뭐 싸움 직전까지 가니까 야, 이제 줄타기 그만하고 어느 편인지 확실히 해. 이런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이 자료는 반중 정서가 한국을 미국 쪽으로 완전히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 이 반중 정서라는 게 정말 과거부터 내려온 프레임과 현재의 지정학적 압박이 만들어낸 거라면 우린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 자료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어쩌면 좀 낯선 개념에서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차 대전 끝나고 미국이 아시아 질서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짠 판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당시 승전국이었던 중국은 이 판에서 쏙 빼버리고 패전국인 일본은 아주 관대하게 대우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을 주둔시켜서 아시아 전체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둔 일종의 아시아판 냉전 질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주장합니다. 한국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이 낡은 틀, 이 냉전 시대의 구도 안에서 중국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중국을 외부의 적으로 설정하고 만든 판 위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던지는 제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오래된 식민주의적, 냉전적 프레임을 벗어 던지자는 겁니다. 서구의 눈으로, 미국의 눈으로 중국을 재단하지 말고 그냥 우리 눈으로 중국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려고 노력하자는 거죠.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중국 그 자체로요. 결국 오늘 이 긴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 특정 나라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감정, 그게 과연 순수하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짜놓은 거대한 프레임 속에서 생각하고 늪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